여러분께서는 지금 시민의 행복을 디자인하는 방송 공감복지라디오 공감로그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족 문제와 청소년 교육 문제를 전문가와 함께 풀어드리는 2부 공감다락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곡대학교 교수이신 변선옥 박사님을 모시고 장애 자녀의 생애 주기별 변화와 그에 따른 부모의 자세, 그리고 실생활에서 그 사례와 대처법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박사님, 이어서 공감다락방 또 귀한 말씀 2주차 또 해주시는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한번 하시죠. 네. 예,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일주일 만에 뵈서 반갑습니다. 네, 저도 잘 지냈고요. 네. 뭐 간단한 스몰 토크나 이제 오프닝 토크 할 때 날씨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때 효과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요새 어떤 일이 가장 즐거우세요? 네. 저는요. 네. 그래서 제가 흥미를 갖고 즐거워하는 부분이 네, 두 집 살림입니다. 두 집 살림이요? 네. 누가 들으면 오해하겠어요. 네. 두 집 네. 살림에 저는 네. 좀 흥미가 있더라고요. 네, 네. 네. 저도 요새 이제 그 인천과 청량을 오가는 두 집 살림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네.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는 두 집 살림하면 이제 다른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네. 우리 박사님도 아주 의미 있는 두 집 살림이네요. 네. 저는 네. 실은요. 네, 저희 큰아들이 작년 1월에 네, 자립을 시작했어요. 네. 딸이 발달 정말 장애가 있는 우리 아들. 첫째 아들은 비장애 네, 이제 형이고요. 네, 그래서 첫째 아들이 먼저 작년 1월에 네, 했고요. 1년 뒤에 둘째 아들은 발달 장애가 있는 청년인데 네. 이 아들이 형의 집에 가서 이제 자립을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친구들이 정말 참 뭐한 말이지만 난리를 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네, 네. 그거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그 재미가 네. 너무 흥미롭고 네, 네, 네. 너무 재밌고 음. 지금 저의 가장 흥미있는 주제는 그겁니다. 네. 두 집 살림. 네. 그러니까 그 아드님들과 같이 있을 때와 네. 지금 이제 그러면 부부만 계신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네네네. 예, 그랬을 때 가장 어떤 그 느낌이랄까요? 그 첫 느낌. 그렇게 독립이 됐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감사하다. 맞아요. 감사하다. 특히나 둘째 아들이 저희는 사실 반신반의했거든요. 네. 과연 될까? 네, 네, 네. 정말로 얘를 보내기 직전까지도 반신반의하면서 될까 과연 하면서 이제 따로 살게 됐는데 얘가 이 집에 형의 집에 들어가서 준비하는 과정부터가 네. 이 친구가 기대에 차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내 방에 있는 이 이불은 이걸 가져갈 거고 네, 챙기기 네.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 결혼했을 때 친정 부모님 가면 다 갖고 오잖아요. 네, 네. 이 친구가 형도 물론 그 과정을 겪었는데 저는 민철이 둘째 아들도 그럴까 했더니 이 녀석이래요. 제가 네, 평상시에 괜찮습니다. 용어가 나오네요. 그럼요. 이 자연스럽게. 이 친구도 그러는 거예요. 네, 이 네. 이불은 네. 제가 가져갈게요. 네. 네. 이 그릇은 제가 가져갈게요. 아이고. 그러면서 자기의 공간에 대한 그 소중함, 공간에 대한 중축, 자기의 것을 만들어 나가는 거에 너무 신나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25살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사실은 이제 이 독립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인간의 본능적인 건데 네, 맞습니다.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숟가락을 먹을 때 꼭 내가 맞아요. 자기가 네네. 먹겠다고 독립. 네. 그때부터 우리가 다 이루어지는 건데 얼마나 그동안 독립하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네. 몰랐어요. 네, 네. 그래서 그거를 바라보는데 이렇게 이 친구한테 이게 소중하구나. 네. 그리고 더 하나 좋은 건 사이가 좋아졌어요. 형하고 사이가 형도 좋아졌고요. 우리 가족 사이도 좋아졌어요.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2주일에 한 번 항상 같이 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둘째 아들 민철이는 와서 저희 집에 와서 같이 밥을 먹어요. 네. 네. 그리고 2주에 한 번은 제가 그 집에 가서 이제 같이 또 밥을 먹어요. 그 전에는 절대 들을 수 없었던 말. 네. 엄마 감사합니다. 아, 이게 네.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하더라고요. 네. 제가 2주에 한 번 정도는 가서 민철이가 정말 힘들어하는 것들을 도와주거든요. 네, 네. 설거지도 좀 도와주고 하면 엄마 진짜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게 네. 정말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해요. 네. 그래서 너무 기특해요. 당연시 여겼던 거를 이 민철이가 부모에 대해서 해주는 거에 대한 감사함을 알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건 제가 소리 없이 한 번 간 적이 있어요. 네. 예고 없이. 갔는데 불쾌하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그게
저도 그래서 그 다음부터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왜냐하면 자폐가 있는 네. 친구니까 루틴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몇 시에는 저녁을 먹고 몇 시에는 자기가 게임을 해야 되고 10시 55분에는 자야 되고 딱 그게 정해져 있는데 네, 네. 제가 간 시간이 9시인가 그랬어요. 그럼 얘는 그때가 게임을 할 시간인데 엄마가 제가 이제 먹을 거랑 뭘 싸들고 막 집도 좀 내가 이거 치워줘야지 네. 저번에 안 치웠지 제 생각만 하고 갔던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둘째 아들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말은 못하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더니 근데 엄마 네. 언제 가요? 네. 대놓고 이러는 네, 거죠. 네, 네. 왜? 그랬더니 지금 엄마가 도와주는 건 고마워요. 고마운데 네. 전화하고 오세요. 딱 이러는 거예요. 네, 네. 제가 그때 너무 기뻤어요. 네. 쫓겨나듯 나왔거든요. 근데 그 쫓겨나듯 나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전화하고 미안해 그러셨구나. 민철아. 그러니까 자기 공간에 대한 네, 네, 자기 네. 루틴에 대한 구조화가 딱 생기면서 엄마한테 전화하고 오라고 자기 허락 받고 오라고 네. 너무 멋지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아드님의 내면에 있는 그런 마음들을 그렇죠. 몰랐을 거 좀 아닙니까? 몰랐죠.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장애인 우리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에게는 오늘 너무 중요한 말씀 해주신 네. 거예요. 네, 네. 본능이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럼요. 제가 감동입니다. 오늘은 이제 장애 자녀의 생애 주기별 변화와 그에 따른 부모의 자세 그리고 이제 실생활 사례와 이제 대처법을 중심으로 이제 얘기해 주실 텐데요. 네. 그 먼저 부모가 장애인 자녀의 장애 진단을 부모님들이 겪는 혼란과 두려움은 뭐 상상 이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그러면 유아기 때부터 이제 이게 청소년기 이 어떤 자세로 부모들이 아이들을 대해야 할까요? 사실 유아기 때 저도 저희 아들이 3살 때 그 사실을 알고 장애 그거를 받아들였을 때인데 네. 첫 번째는 사실 뭐 그거는 뭐 그때 그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렇죠. 근데 네. 그때 부모님이 해야 될 건 인정인데 네, 그 네, 인정이 네. 자녀의 장애 인정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네, 네. 바로 인정 못 해요.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바로 인정이 됩니까? 그러니까 장애라는 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인정 안 인정이 돼요. 그러세요. 안 네, 네, 네. 저도 사실은 그때는 장애를 제가 지난 시간에 장애는 병이 아닙니다. 네, 아픈 네. 아이가 아닙니다. 네. 아프다라는 건 나을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 우리 장애가 나을 수 있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장애는 존재 특성, 다양성으로 봐야 된다. 근데 처음 유아기 때는 절대 그거 안 됩니다. 저도 네. 저희 아이들을 아프게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치료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놀이치료며 열심히 하면 얘는 나을 줄 알았거든요. 네, 네. 안 믿어졌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인정은요. 자녀의 장애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나의 힘듦을 인정해야 돼요. 네. 사실은 그때 부모는요. 나의 힘듦을 인정할 시간이 없어요. 나의 힘듦을 돌아볼 시간이 없어요. 네, 네. 근데요. 인정해야 돼요.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나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 네, 네. 플러스 내 남편의 힘듦도 인정해야 됩니다. 네. 그때 많은 부부들이 거기에서 뭐가 있냐면 서로가 너무 아플 땐 마주보려 하지 않아요. 저는 사실 이번에 폭삭소가수다에서 너무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폭삭소가수다에서 막내 아들이 이제 바다에 빠져서 네. 이렇게 생명을 다했을 때 이 부부가 그 무덤을 따러 갔어요. 그리고 관식이 이 남편이 아내가 혼자서 우는 거를 무덤을 안고 우는 걸 뒤에서 눈물을 꾹 참고 지켜봐요. 네, 네. 근데 사실은 부부가 그렇습니다. 네. 너무 큰 아픔 앞에서는 너무 큰 충격적인 거 앞에서는 둘이 마주 못 봐요. 네, 네. 플러스 거기에 뭐가 있냐면 그러다 보니 약간의 음. 오해가 쌓여요. 저 사람은 왜 나를 안 돌봐 나의 이 아픔을 모르지? 네. 서로 오해가 쌓여요. 네. 근데 제가 그 시기를 넘었을 때 남편한테 물었어요. 그때 왜 내가 그렇게 힘들 때 당신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그거에 대해서 말을 안 했어? 그랬더니 저희 남편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가장이야. 그러면 나는 해결을 해야 되는 사람이야. 근데 민철이의 장애는 내가 해결을 못해. 네. 그러니까 네. 나는 말할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거든. 그렇겠죠. 네. 나도 힘들어서 이거를 감당이 안 돼서 아예 말을 안 했어. 네. 그래서 사실은요. 유아기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는요. 장애 인정보다 나도 힘들고 네, 네. 내 남편도 힘들고. 이 자녀의 장애를 네. 둘러싼 모든 이들은 힘들어라는 걸 인정부터 하시고 네, 네. 그러고 나서 조기 개입을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아. 네.
네. 그러면 이제 참 이게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뭐 고통들은 누구나 다 있지만 예, 그 똑같은 그런 유형의 제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네. 지금 박사님이 말씀하실 때 그 아픔 자체는 제가 인지가 되지만 이 공감이 100% 되지 않는 게 제가 좀 답답하네요. 네, 네, 네. 박사님께서는 이제 아드님이 유아기에 어떤 감정이 이제 크다는 걸 지금 말씀해 주셨고, 그러면 초등학교 시기에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장애인 자녀를 둔 이제 부모들에게 그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을 해야 합니까?라는 질문들이 많이 들어온대요. 맞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사실 그때부터는 장애 특성이 사실 그 전부터 장애인의 부모님은 네, 조금 일찍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더 우리가 빨리 우리가 조금 이것만큼은 내 머릿속에 세팅을 하자가 있는 게 자기 결정과 네. 그리고 바운더리 교육. 바운더리라면 경계 교육. 네, 이 네, 교육이 다른 비장애의 자녀보다도 조금 더 일찍 가야 합니다. 이 경계 교육이 되지 않아서 네. 그것이 고착화됐을 때 굉장히 많은 이슈들로 나타나요. 그것이 예를 들면 성적 이슈들로도 나타나고요. 그렇겠죠. 네. 소통이 안 됨으로 인해서 경계 교육을 자녀들한테 계속 시켜야 돼요. 근데 네, 네. 발달 장애인은 시각적 학습자입니다.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학습을 해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샤워하는 거 그리고 밥 먹는 거 어떤 일상의 자립에 있어서의 대소변을 보는 거 네, 이런 것들에 있어서 굉장히 사실은 일찍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것을 막 급하게 빨리 하는 게 아니라 네, 네. 생활 속에서 놀이식으로 네, 그리고 구조화시켜서 이 장애인들에게 발달 장애인들에게는 시각적 학습자라 그랬잖아요. 말이라는 건 휘발성이에요. 날아가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못 알아들어요. 안 되죠. 그리고 네. 끝에 것만 기억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림책도 좋고요. 아니면 한 3장에서 4장 정도 되는 그림을 네. 엄마가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집에 오면 손을 씻고 손 씻는 그림. 두 번째 뭐 해야 될까? 그 다음에 옷을 갈아입고 이런 그림들을 보여줘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보면서 시각적 학습과 함께 구조화시켜서 루틴화시켜야 돼요. 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샤워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점진적으로 천천히 해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을 하지 않고 부모가 대행을 하려 하면 어느 순간에 가서 하잖아요. 그 네. 시간에 몇 배가 들어요. 네, 네. 그리고 그게 있냐면 뭐가 있냐면 우리 발달장애 자녀들은요 몸이 공공재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엄마도 씻겨요, 아빠도 샤워를 시켜요, 할머니도 가끔 오면 샤워를 시켜요, 이모도 가끔 오면 샤워를 시켜요.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샤워를 시켜요. 네, 네. 근데 이게 보통 초등학교 한 뭐 2, 3학년쯤 되고 그렇게 되면 요새는 좀 사춘기가 빨리 옵니다. 3, 4학년이면 옵니다. 빠른 친구는 2학년 때도 와요. 네, 자기 몸을 가리려 합니다. 네. 그런데 발달장애 자녀들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엄마도 시키고 아빠도 시키고 할머니도 시키고 네, 네. 그러다 보니 내 몸은 여기저기서도 보여도 되는 거예요. 그냥 와서 막 말리고 막 하다 보니까. 근데 그게 그렇게 되면 어느 한순간에 되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아니요. 중학교 때도 벗고 다니고 고등학교 때도 벗고 다니고 성인이 돼도 벗고 다니고. 이 경계 교육이 정말 중요하군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네. 사적으로 가려지는 부분 있죠. 네. 그러니까 속옷으로 가려지는 부분, 내 팬티, 내 속옷, 이 곳은 절대 아무도 보여주면 안 돼. 네, 네. 그리고 웬만하면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동성애 부모님이 목욕을 시켜주시는 거. 네. 네, 그래서 어떤 구조화되고 루틴화되고 시각적 학습자에 맞게 그림으로 좀 보여주고 그리고 일상적인 것들을 놀이식으로 그리고 그림화시켜서 점진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샤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부모 교육을 하다 보면 의외로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가 성인이 됐는데도 목욕을 시켜줘요. 네. 그 이유를 물어봐요. 왜 아직도 시켜주십니까? 손발이 다 괜찮잖아요. 근데 자기 자식은 그 자녀는 증증의 장애래요. 그래서 제대로 목욕을 안 하고 다 뒤에가 거품이 있대요. 그래서 깨끗하게 해주려고 본인이 씻겨준대요. 그 완벽성 때문에 계속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정말로 끝까지 맞습니다. 시켜줘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루틴화시키고 그것을 순서로 구조화시켜야 돼요. 자, 1단계 우리 어디부터 할까? 그러면 몸으로 막 이렇게 물칠한다. 그래서 단계예요. 네, 2단계는 네. 어디? 그리고 가끔요 그런 것도 해야 돼요. 엄마 3단계 잊어버렸다.
네. 전단계는 기르칠이잖아. 고마워. 그죠? 네, 고마워. 네, 네. 그런 식으로. 아, 그렇게 단계로 그리고 뭐 그것이 안 될 때는 그림으로 그리고 또 인형으로 우리 인형 씻겨주는 거 1단계 뭐지? 머리 감기, 등 문지르기, 팔 오른팔 왼팔 이거를 놀이식으로 해서 일상생활의 훈련들을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사실 초등학교 때 이 문제로 성적 이슈들이 많이 나요. 뭐 누구누구는요, 뭐 화장실 앞에서요, 들어갈 때부터 팬티를 벗었대요.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네. 그래서 그러시군요. 반드시 초등학교 전에 해야 될 일은 가정 내에서 정말 모두가 지켜야 될 규칙을 만들어야 돼요. 네, 네. 모두가 지켜야 될 그 화장실 문은 항상 문을 닫고 볼일을 본다. 네, 네. 모든 식구가. 이 친구한테만 하면 안 돼요. 자녀한테만 옷 입고 다녀. 그래 놓고는 아빠는 이제 막 이렇게 벗고 그러면 안 돼요. 아빠도 옷을 입고 엄마도 옷을 입고 샤워한 다음에는 옷을 꼭 입는다. 이런 약속. 해야 네,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교육들이 이제 안 되고 보니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많이 네. 힘들어하는. 많이 힘들어요. 제가 사실은 2013년에 장애인 인권 지침서를 공동 집필하는데 참여했었어요. 네. 네네. 귀한 일을 하셨네요. 네네. 그런 그때 한 교감 선생님이 저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하신 게 있어요. 그 회의 자리에서 이게 과연 우리 장애 학생들의 인권만 우리가 이렇게 고민해야 되느냐.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만 하더라도 이제 그 등치가 이렇게 체격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학생들이 지금 이제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경제 교육이라든가 공과 사회에 대한 어떤 개념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그 선생님의 몸을 뒤에 와서 이렇게 여선생님의 몸을 이렇게 맞아요. 끌어안는다든가 맞아요. 뭐 이런 일이 있을 때 정말 그 아주 묘한 경계 이걸 어디까지 이게 교사가 인내하고 허용해 줘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눈물 흘리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이제 부모 자녀들이 이제 갈등도 때로는 심해지잖아요. 이럴 때 청소년기의 부모의 자세와 장애 자녀를 교육하는 방법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 말씀해 주시죠. 사실 청소년기가 부모들한테 있어서는 장애 비장애를 떠나서 가장 총체적 난국인 시기죠. 그랬죠. 네. 그때는 정말 뭐 모든 부모님들이 사실 다 힘들어해요. 네. 저는 사춘기라는 게 저도 그 당시 때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두 아들이 사춘기인데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네. 특히 유별나게 둘째 아들 발달 장애가 있는 둘째 아들이 감사하게도 너무 유별나게 사춘기를 보냈어요. 그래요? 이름만 부르도 얼굴만 봐도 뭘 봐 막 이러고 이름만 부르도 네. 왜 불러 막 이러고 너무 유별스럽게 사춘기가 네, 온 거에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일찌감치 이 친구에게 맞는 학교를 좀 찾아봤고 네. 그리고 네. 일찌감치 부모 교육을 했고 제가 일찌감치 이 친구에게 더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걸 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사춘기라는 건 사실 우리는 부모 양육의 최종 목적은 자립입니다. 네. 근데 사춘기는요. 자녀 스스로가 먼저 나는 부모에게서 자립하겠어라고 외치는 그 외침이거든요. 네. 네. 내적으로부터 이제 나한테 나의 존중권을 내 공간을 타치하지 말아줘. 나의 자기결정권을 지켜줘라는 정말 부르짖음이거든요. 네. 근데 부모는 말합니다. 예전에 너 안 이랬잖아. 예전에 착한 너로 돌아와줘. 너 엄마 말 잘 듣던 애가 왜 이래. 근데 이거 되게 무서운 거예요. 네. 네. 예전에 그 아이처럼 맨날 내가 말하던 대로 지키고 내가 맨날 말하던 대로 내가 따르던 대로 한다면 이 자녀는 성인이 아니죠. 그렇죠. 몸은 점점 네네. 커가는데 네. 애기로 계속 있어줘. 내 말만 잘 듣는 네. 네. 별탈 없는 그렇죠. 너무 무서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녀들이 사춘기로 인해서 문을 쾅 닫는 건 그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 말이 안 받아들여졌고 나를 존중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나를 존중해줘라는 그 부르짐. 그리고 맞습니다. 나에게 자기 네. 결정을 줘. 나에게 청유형으로 물어봐줘 좀 제발. 이런 외침이 저는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생각하면. 네. 그리고 네. 감사해요. 그렇게 유별스럽게 보내준 두 아들들에게. 네. 네. 그래서 좀 일찌감치 제가 더 자기 결정을 위주로 해서 다양성을 보고 이 친구들과 청유형으로 같이 함께라는 그런 공감 아래 코칭으로서 나갔던 것 같아요. 네. 그때부터는. 네. 네. 앞에서 제가 이끌었다면 그때부터는 옆에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청소년들의 이제 사춘기를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청소년들은 그 부모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독립 전쟁을 치르는 것이 어. 사춘기다. 기가 막힌데요. 예,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지리적으로, 물질적으로 독립을 하기 위한 전쟁을 치르는데 맞아요. 그 전쟁을 치르는데 사실은 부모님들은 그걸 전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 과연 장애가 있어도 분명히 독립에 대한 본능적인 게 있거든요. 있죠. 예, 그러면 과연 독립이 가능할까요? 아까도 이제 독립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네. 이제 우리 변 박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전문가시고 정말 뼈 아픈 그런 어떤 그 경험들을 통해서 이제 지금 변 박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면 이 사례를 말씀하실 때 장애인 학생들과 대화를 나눌 때 표정이 아주 최적화돼 있으세요. 이것이 이제 하루 이틀 이제 맞아요. 경험 없이는 안 되는 일인데 과연 그런데 독립을 이게 모든 장애인 학생들에게 가능할까요, 그게? 네, 이게 이제 독립이나 자립적인 거가 사실 성인기에 들어가면 우리가 부모님들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고민을 합니다. 그제서야 네, 이제 네. 이제 자립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 친구가 나아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뭐 예나 집이나 똑같습니다. 오히려 발달 장애인 같은 경우는 공교육을 끝나고 나면 그 동안에 알았던 것들은 다 소진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다시 후퇴해요. 잊어버려요. 그래서 다시 계속 반복해서 교육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장기 기억으로 넘어간 것들, 그런 것들이 일상생활에서 부모와 꾸준하게 했던 뭐 바운더리 경계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네, 그 네.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네, 네. 그런데 다른 기존의 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교육들은요, 잊어버려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평생 교육이 그래서 중요한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도 과연 자립에, 그것도 발달 장애인이 자립의 욕구가 있냐? 있습니다. 네, 그거는 네, 장애 비장애를 떠나서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그건 본능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사람은 스스로 내가 선택하고 싶고, 네, 그리고 자기 공간과 영역을 갖고 싶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싶고, 네, 그런 자기 결정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그렇죠. 자기 결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결정에는 그런 계속하세요. 네. 자기 결정에는요, 관계성이 있고 유능성이 있고 네, 네, 자율성이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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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관계성과 유능성과 자율성이 됐을 때 비로소 자기 결정권이 생기거든요. 네, 그런데 관계성이라면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본능이에요. 네, 그리고 유능성은요, 그 관계가 좋았을 때 내가 거기에서 나 이거 할 수 있어. 나는 이 관계 속에서 내가 먼저 할 수 있어. 라는 나를 믿는 유능성. 그제서야 자율성이 생겨요. 네, 그러면 자입을 할 때 이 자기 결정권이 딱 받침이 돼주잖아요. 그러면 실수를 하더라도 내가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나갑니다. 네. 그리고 자기 결정을 하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하면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네. 실수를 통해서 물어볼 수 있는 것을 정확히 알아서 자립하는 친구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게 물어봅니다. 네, 네. 내가 이거 오늘 옷을 빨았는데 아직도 신내가 많이 나요. 어떻게 해요? 이걸 물어봅니다. 네, 네, 네. 이게 같이 살 때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민철이한테 그런 네네네. 일이. 저희 아들이 이번에 네, 자립을 네. 했더니 어느 날 봤더니 옷에서 신내가 그렇게 나는 거예요. 네, 네, 그랬더니 네. 사람들이 나한테서 다 신내 난대요.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는 식초도 넣고 네, 과탄산소다도 넣어. 네, 네. 그래야 돼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에 다음 주에 갔더니 냄새가 안 나요. 엄마 말대로 했더니 됐어요. 네, 네, 네. 이게 자립을 하니까 자기만의 네. 것으로 자기가 획득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은 본능이더라고요. 그럴 때는요, 눈이 반짝반짝여요. 자립하는 친구들은요, 살아 있어요. 역동적이에요. 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관계성과 유능성과 그리고 자율성 네. 이런 부분들이 뭐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닌데 처음부터 이제 그 인정하는 단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아드님만 하더라도 20년하고 5년 그 긴 세월 그 하나하나 켜켜이 이렇게 이제 훈련되어 온 건데 그러기까지의 그 부모님들의 그 오래 참음과 그 인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마지막으로 부모님들이 이제 그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어떤 기반들이 있다면
어떤 기반들이 있을까요? 네, 저는 다른 것보다 이제 네, 그 말씀을 해드리기 네. 전에 또 요 말씀도 조금 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뭐냐면 보통 부모님들이 발달 장애인 자녀가 과연 자립이 가능할까? 네. 가능하지 않을까? 네, 네, 이것부터 항상 의문을 둬요. 과연 네, 네, 내가 봐선 얘는 절대 자립 안 되거든요. 네, 근데 발달 장애인의 자립은요. 과정과 방향성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립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네, 풀어가야 돼요. 뭐가 있냐면 완전한 경제적 독립보다는 일상생활의 부분적인 독립으로 좀 봐줘야 되고요. 네, 네, 그리고 전문적인 도움, 어떤 그런 보조 인력이라든가 네, 네, 그런 일상생활 훈련, 자립훈련 이런 프로그램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것도 네. 내가 적극적으로 알아봐야 되고요. 그리고 가정이나 공동체 내에서 자율적인 선택권을, 자기결정권을 계속 줘야 돼요. 부모가 자꾸 대행하려고 해주고 네, 하면 네. 그 하고 싶은 일들이 욕구가 없어져요. 제일 왜? 어려운 게 그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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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항상 그래요. 왜 우리 애는 이렇게 무기력할까요? 왜 우리 아이는 이렇게 수동적일까요? 그거는요 부모의 완벽함 때문이에요. 그래서 맞습니다. 무엇보다 네, 네. 부모가 자립을 방해하는 부모의 자세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먼저 완벽함을 요구하는 그 잔소리. 네, 네, 네. 네, 제가 저희 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민철아, 너는 엄마랑 아빠랑 이렇게 지금 따로 살면서 가장 좋은 게 뭐야? 그랬더니 저는요 잔소리와 갈등이 없어서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전 그렇게 잔소리 안 했거든요. 근데 얘는 민철아 이것도 잔소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내일 회사를 가야 되는데 11시까지 게임을 해요. 그러면은 민철아 이제 그만 이것도 잔소리인 거고 네, 그렇죠. 오늘 무슨 옷을 입고 갈래? 이것도 잔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는 이 친구가 이렇게 이거를 다 잔소리 받아들였구나. 그래서 완벽함을 요구하는 그런 부모의 잔소리 그런 거를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고 지나친 간섭과 통제 이런 것 또한 일단은 그 자녀는 자기 결정과 내가 그런 경험을 함에 있어서 자존감이 점점 쌓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대행해 주는 거. 네, 네. 이것이 생기면 절대 자녀들은 그때부터 음, 무기력합니다. 어차피 네, 엄마가 네. 해줄 건데. 그리고 거기서 더한 친구는요. 도전 행동으로 나옵니다. 내가 해주고 싶은데 왜 자꾸 해? 그러면서 그것이 거칠 행동으로 또 나오기도 해요. 네. 근데도 보면은 그 완벽성 때문에 이거 좀 엄마 막 해줄게. 그러면서 막 근데 거기에 플러스 부모가 피곤하면 더 그 잔소리가 높아져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과잉보. 과잉보는요. 도전할 기회를 없애는 거예요. 자녀는 자꾸 도전하고 싶어 하는데 부모는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가정에서는요. 이게 저처럼 물리적인 거리에서 자립을 하는 부모들은 그나마 이것이 물리적인 거리로 딱 단절이 네, 되다 보니까 네. 가능해요. 가끔 네, 가다 네, 보니까. 근데 네. 같이 살 때 이거 너무 힘들거든요. 저도 그렇죠. 사실 우리 아들이 집에 와서 2시간만 2시간이 뭐예요? 30분만 지나도 안 돼요. 네, 네. 근데 정말 그거 너무나 그 참을성을 가지고 제가 예전에도 드렸던 말씀처럼 차가운 사랑을 하시면서 네. 이제는 정말 과잉보, 잔소리, 통제, 대행 요거는 내가 정말 멈춰 주셔야 돼요. 네. 아이고. 오늘 정말 너무 중요한 말씀해 주셔서 특히 발달 장애가 있는 자녀들 같은 경우에 자립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관계성과 유능성, 자율성을 보장해 줘야 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두 번째 방송도 또 이렇게 끝맺음을 해 주셨습니다. 연속 2주에 걸쳐서 이렇게 나오셔서 너무 귀한 말씀해 주신 우리 박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늘 행복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공감다락방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고맙습니다.